안녕하세요. 참새입니다. 오늘은 김영하의 여행의 이유라는 책으로 한번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제 자취방이고, 여기서 이제 녹음을 하는 거는 처음인데, 어, 그냥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하의 여행의 이유. 이 책은 일단 김영하라는 작가가 되게 인문학적으로 좀 에세이를 쓴다고 해가지고 제가 추천을 받았고, 그리고 진짜로 저는 개인적으로는 여행을 별로 좋아하는 사람은 아닌데, 그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은 어떤 마음으로 여행을 할까, 뭐 이런 게 좀 궁금해가지고 이 책을 선정해서 한번 읽어보게 되었습니다. 일단은 책의 첫 번째 부분에서는 김영하의 어떤 정신승리하는 게 삶에 있어서 어떤 긍정적인 사람이구나 김정아가, 이런 거를 좀 볼 수가 있었는데요. 왜냐면은 처음에 나오는 그 상황이 되게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김정아가 소설을 쓰러 중국까지 갑니다, 일부러. 그래서 뭐 숙박비하고 뭐 이런 거를 다 예약을 하고 가는데 비자가 없어가지고 다시, 어떻게 보면 되게 사소한 실수를 해가지고 한국으로 다시, 그 중국에 도착하자마자 한국으로 다시 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그 작가가 숙박비하고 식비는 아마도 날리게 될 것이 뻔했지만 실제로 환불도 못 받았고요. 여행이 매우 순조로우면 나중에 쓸 게 없다. 그래서 나는 어느 나라를 가든 하여튼 그렇게 나옵니다. 그게 뭐냐고 하면, 그 실패를 해야지만 자기가 글을 더 잘 쓸 수 있다, 뭐 이런 의미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자기가 비록 가자마자 바로 돌아오는 상황이 되게 짜증났지만, 그래도 나중에 이거를 회고하면서 뭔가 더 글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좋았다, 이런 내용도 나왔고요. 그래서 자기는 이제 실패를 하면은 글을 쓰면 되니까 좋다, 뭐 하여튼 이런 식으로 돌려서 말하고,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실패를 하면서 외국에서 음식 같은 거 시킬 때 실패를 줄이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 그냥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있는데, 보통 우리가 메뉴판을 보면서 여행지에 가서 음식을 시킬 때는 자기는 제일 위에 있는 거를 시키라고 합니다. 왜냐면 그 메뉴에는 셰프가 가장 자신 있으면서 그 손님들의 반응이 가장 좋았던 것을 위에 넣을 수밖에 없고, 아래로 내려가면 갈수록 이제 시키기 어려운 거, 되게 담대함이 요구되는 요리들이 등장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외국에 나갔을 때는 메뉴판에 가장 위에 있는 음식을 시켜라, 뭐 이렇게 말을 했었고, 그러다가 또 책 보니까 영화 스탠바이 웬디라는 영화가 있나 봅니다. 그 영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어떻게 되는 거냐, 원래 그 영화에서는 어떤 주인공이 웬디라는 애가 있었어요. 걔는 이제 자폐증으로 바깥 세상과의 소통에 큰 어려움을 겪는 소녀였는데, 이제 스타트렉 시리즈에 공모를 해서 자기가 뭐 그 시나리오 같은 거를 써서 공모를 해서 그렇게 돼서 상금을 받으면은 뭐 자기가 다시 가족들에게 돌아갈 수 있게 되는 그런 해피 엔딩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시나리오를 쓰게 되고, 하지만 원고를 우편으로 보내고, 아무튼 그런 과정에서 원래의 목적이었던 시나리오 공모 당선은 안 되고, 대신에 뭐 그런 실패를 통해서 자기가 스스로한테 부과했던 어떤 한계를 돌파해 나가고 세상으로 나가는 그런 소중한 경험을 얻게 된다, 뭐 이런 이야기였어요. 이게 그거를 뭐 추구의 플롯이라고 한다는데, 뭐 이런 거는 대부분 두 가지 목표가 있는데, 첫째로는 주인공이 드러내놓고 추구하는 것, 외면적인 목표. 이 소설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시나리오 당선돼서 뭐 성공하겠다, 이런 게 외면적인 목표면은, 두 번째 목표가 주인공 자신도 잘 모르는 채 추구하는 목표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비록 실패를 했지만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게 나한테 뭔가 좀 남는 게 있더라, 뭐 이런 식으로
추구하는 것이 내면적 목표라고 합니다. 이렇게 전개되는 것을 이제 추구의 플롯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분류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 대체로 주인공들이 여정을 다루고 있다. 그 여행과 비슷하다라는 거고 어쨌든 그렇습니다. 하여튼 우리는 보통 여행을 했을 때 대부분 정해진 일정이 무사히 진행되기를 바라고 안전하게 돌아오기를 바라고 김영하 같은 작가의 경우에는 그 중국에 가서도 사고가 안 생기기를 바랬겠지만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내면에는 그래도 내면적으로 뭔가 깨닫지 못하는 강력한 바람, 그러니까 뭔가 실패하더라도 그 속에서 내가 뭔가 깨달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런 모순적인 상황이 있다라고 합니다. 김정아 작가에 따르면 뭐 하여튼 이렇게 그 원하는 목표하고 자기도 잘 모르는 그 내면적인 목표가 다르고 여행은 후자 그 내면적인 목표를 성취시켜 준다는 거에서 의미가 있다. 처음에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그 여행의 결과는 성장에 있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책에서 이제 뒤통수를 얻어맞는 것 같은 각성은 대체로 예상치 못한 순간에 찾아온다. 인간은 언제나 자기 능력보다 더 높이 희망하며 희망했던 것보다 못한 성취에는 어느 정도 만족하며 어떤 결과에서도 결국 뭔가를 배우는 존재다.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도 결국에는 뭔가를 배우는 존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행과 인생은 그래서 신비롭다. 설령 우리가 원하던 것을 얻지 못하고 예상치 못한 실패와 시련, 좌절을 겪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 안에서 얼마든지 기쁨을 찾아내고 행복을 누리면 깊은 깨달음을 얻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삶의 긍정성을 찾는 건데 그래서 결국에는 자기가 중국 가서 이제 추방당하고 뭐 이런 일들도 종국에는 잘 됐다라는 거고 어쨌든 결국 그 일이 있고 나서 이제 그 작가는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서 소설을 마무리하고 뭐 잘 됐습니다. 어쨌든 그 자기가 중국으로 갔다가 바로 돌아오는 그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자기가 옛날에 추억을 기억을 합니다. 뭐냐면 처음에 자기가 해외여행을 갔을 때가 중국이었어요. 그 중국에 갔을 때 그때가 자기가 대학생이었는데 어떤 기업에서 보내주는 어떤 프로그램 같은 게 있었나 봐요. 그때 당시가 91년도인가 하여튼 그랬던 것 같은데 당시에 대학생들은 그때 한참 80년도 후반이나 이럴 때 되게 학생 운동을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좀 뭐 대학생들 자체가 좀 사회주의나 마르크스 사상에 좀 더 빠져 있었고 좀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나라들을 동경했다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그때 당시의 상황을 잘 알 수가 없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이상으로 중국이란 나라와 그리고 사회주의를 더 동경했다고 하고 지금 우리가 봤을 때는 중국은 뭐 우리보다 많이 못 사니까 그냥 결국에는 뭐 공산주의가 실패하고 자본주의가 성공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가 중국인에 대한 어떤 우월감 같은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훨씬 더 사회적인 체계가 더 좋다라고 생각하는 젊은이들이 많은데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좀 젊은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마르크스나 사상과 공산주의, 뭐 사회주의에 더 호감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그 프로그램을 정부에서 왜 보내줬냐고 하면은 그냥 하도 이제 데모 같은 것도 많이 하고 막 이러니까 야 너네가 뭔가 잘못 알고 있다. 너네는 되게 중국을 동경하고 공산주의를 동경하지만 실제로 가서 보면은 그렇지 않을 것이다라고 그 정부나 기업에서 판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야 너네 중국에 가서 한번 실상을 보고 와라. 뭐 이런 의도에서 기획된 거고 그때 당시 대학생이었던 김영하는 그냥 자기는 여행 자체도 좀 호기심이 있었겠죠. 있었고 처음으로 이제 외국을 나가는 거니까 있었고 그리고 가서 또 막상 중국을 보고 싶었대요. 한번 뭐 뭔가 좀 가면은 실제로 모르니까
좀 배울 것도 많지 않을까 싶으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겁이 났다고 합니다. 왜냐면 혹시 내가 갔는데 좀 중국에 대해서 좀 뭔가 실망을 하면 어떡하지? 뭐 이런 거에 대한 좀 걱정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거 얘기하면서 또 막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일본에 또 그 파리 증후군이라고 있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은 그 프랑스 파리에 대한 동경이 되게 컸다라고 하는데 막상 프랑스에 직접 가본 사람들은 자기가 상상하는 거하고 매우 다르다라는 거에 되게 심한 충격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뭐 프랑스 사람들이 개똥도 치우지 않는다. 뭐 아무 때나 표를 막 던져버리는 승객들, 외국인들에게 쌀쌀맞은 점원들, 그리고 정체를 알 수 없는 그 온갖 불쾌한 냄새, 경험이 풍부한 여행자들은 눈앞의 현실에 맞춰 즉각적으로 자신의 고정관념을 수정한다. 하여튼 자기는 김영하는 나는 내가 믿고 싶은 대로의 어떤 사회상을 믿고 싶은데 막상 가서 내가 실상을 보고 나면 중국에 대해서 실망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같은 게 있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결국 그런 일이 그 자신한테 일어나거든요. 여행 중에 그 베이징에 갔었을 때 그 베이징 대학교에 갔었을 때 자기가 그냥 그 여행사에서 주관하는 대로 막 이렇게 따라다니는 게 아니라 자기가 진짜로 거기에서 어떤 사람들 실제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좀 많이 나눠보고 싶다. 그래서 베이징 대학교 갔을 때 그 거기에 돌아다니는 학생들하고 막 이야기하면서 그 무리에서 일탈해서 그 학생 집으로 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야 너네가 생각하는 중국은 실제로 어떠냐에 대해서 좀 물어봤는데 그때 자기가 좀 많이 충격을 받습니다. 왜냐면은 일단 걔네들이 일단 기숙사 갔을 때 그 벽에 미국 지도가 걸려 있고 그리고 학생들은 또 막 토플 같은 거를 공부하면서 자기가 나중에는 미국 가서 살 거라고 막 이렇게 하면서 오히려 그 중국 사람들이 미국에 대한 동경을 가지고 있었고 자기의 조국에 대해서 뭐 그렇게 자부심 같은 것도 없었고 뭐 하여튼 이런 모습을 보면서 내가 생각했던 것하고 되게 다르다라는 거를 또 알았겠죠. 그리고 실제로 자기가 중국 돌아다니면서 아 얘네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되게 못 사는구나 이런 걸 느끼면서 좀 많이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뭐 여행이 보편화돼 있으니까 중국 가서 뭐 다 뭐 그 정도 사는구나라고 느끼지만 그때는 아예 안 가보고 막연하게 생각하다가 직접 가니까 더 충격이 컸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그 천안문 사태에 대해서도 좀 물어봤는데 그 천안문 사태가 그게 1989년 6월 4일 날 태난먼 광장 등에서 이제 반정부 시위를 하는 거죠. 그 중국 중화인민공화국에서 이제 그때 당시 정부가 또 유혈 진압해가지고 사람이 한 5천 명 정도 죽었다라고 하는데 5천 명을 정부가 죽였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큰 유혈 사태고 끔찍한 사태고 그런 거에 있어서도 이제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중국 사람들이 얼마나 정부에 대해서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증명하는 것이고 아무튼 지금 현재 그때의 중국 정부가 그렇게 낭만적인 게 아니고 독재, 부패, 뭐 경제 정체 등에서 문제가 많았다는 것을 자기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뭐 자기 생각을 자기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그 스티레프 그 고정관념을 수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뭐 이렇게 회고를 하고 그래서 작가도 눈앞에 현실 앞에서 고정관념을 수정하기 이르렀고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좀 재밌는 에피소드가 하나 나와요. 그 여행에서 좀 대학생들이 같이 가니까 좀 감시하기 위해서 국정원 직원 한 명하고 그다음에 형사하고 이렇게 두 명이서 가는 그 대동을 했어요. 그때 국정원 직원은 너무 좀 불편하니까 사람들이 다 접근을 안 했고 형사도 어쨌든 경찰들을 대학생이 그때는 싫어했으니까 왕따를 시켰단 말이에요. 근데 국정원 직원 자체는 아예 여행에 관심이 없어서 내가 오기 싫은데 너무 막 따라왔었고
그 형사는 경찰은 정보관이거든요. 걔도 와서 여행을 좀 하고 싶었어요. 하고 싶어서 자기도 막 되게 막 오고 그런 유적지나 이런 데 가면 사진도 찍고 되게 예쁜 데 가면 사진도 찍고 싶은데 애들이 왕따 시키니까 셀카가 안 되잖아. 그때는 카메라가 그러니까. 그래서 누군가한테 뭐 관광 그 현지인들한테 부탁을 하거나 대학생들한테 부탁을 해야 되는데 대학생들은 다 걔 형사를 왕따 시키니까 김영하가 그냥 너무 측은지심이 들어가지고 얘 좀 찍어줘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그 형사를 찍어줍니다. 그렇게 해서 좀 서로 이야기를 좀 많이 하게 되고 결국에는 그 형사가 결국엔 정보관 형사인데 뭐 대학생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편견도 있었겠지만 근데 김영하가 이야기하는 걸 들어보면서 얘는 학생 운동할 애가 아니다라는 거를 알게 돼요. 그리고 그때 뭐 베이징 대학생하고 이야기했던 그 사실들도 알고 있고 김영하가 어떻게 느꼈는지도 알고 있었고 하여튼 그렇게 친해지게 된 그 형사가 있었고 나중에 김영하가 그 여행이 끝나고 와서 집에 있었을 때 당시에 수배 중이었었거든. 왜냐면 그 학생 운동에 좀 연루가 되었었나 봐요. 그때 당시에 김영하도. 그래서 뭐 원래 학생 운동 하던 거 있으면 그 사진으로 봐서 이렇게 얘랑 친한갑다 이래가지고 주동자 친구들도 막 잡아들이고 했을 때 김영하도 사진에 옆에 있어가지고 정보관이 다른 경찰관이 이제 김영하 집에 찾아와서 어찌어찌 하다가 김영하를 데리고 갑니다. 경찰서에. 아마 갔으면 진짜 막 이렇게 더 몇 개월 정도 하여튼 징역을 살 수도 있었을 건데 그때 딱 그 형사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경찰서 그 형사한테 전화를 걸어서 나 여기 있으니까 그렇게 도움을 청했나 봐요. 그때 그 형사가 그 다른 경찰한테 잘 말해가지고 얘는 그런 애가 아니다. 하여튼 그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래가지고 훈련하게 돼요. 그래서 그 안 형사라는 그 사람이 이제 후배 형사들한테 부탁해서 얘는 다르고 얼마 전에 대학원 시험도 받고 착실한 놈이고 운동은 이제 안 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풀어졌고 그리고 되게 실제로 그 김영하 작가가 그때 이후로 운동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냐면 이미 좀 이제 알게 된 거죠. 자기 어떤 환상 같은 게 깨졌다라는 것을. 아무튼 그래서 나중에 생각해 봤을 때 자기가 다시 시점을 바꿔서 자기가 중국 여행 갔었다고 했죠. 중국에 가서 비자 안 받아가지고 바로 왔을 때 그 시점으로 돌아가서 그 자기가 그때 비자 신청 안 한 게 어찌 보면은 자기가 진짜 뭐 원하던 여행이었으면 뭐 일부러라도 비자 신청 빨리 알아보고 했을 텐데 그 마음속에 어떤 중국에 대한 그 실망감이 옛날에 그 추억들 그때의 실망감이 지금도 무의식 속에 남아있어서 그 비자 신청을 안 하게 됐다 이렇게 분석을 하더라고요. 실제로 그 프로이트 심리학자도 그 자기가 하기 싫은 거 행동을 할 때는 좀 무의식이 좀 수동적으로 변해서 많이 잊어버린다든지 약속 시간에 늦는다든지 이렇게 수동적으로 행동을 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런 연장선에서 김영하 작가도 뭐 비자 신청을 하지 않았던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고 그거를 회상하면서 마음속에 깊은 곳에 중국을 가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제 그는 일어났던 현상만 가지고 여행을 판단했을 때 여행은 기대와는 다른 현실에 실망하고 대신 생각지도 않던 어떤 것을 얻고 그로 인해 인생의 행로가 미묘하게 달라지고 한참의 세월이 지나 오래전에 겪은 멀미의 기억과 파장을 떠올리고 그러다 문득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조금 더 알게 되는 것. 생각해보면 나에게 여행은 언제나 그런 것이었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생각지도 않았던 어떤 것을 얻게 된다는 거고 그래서 그는 여행이 언제나 좋다. 왜냐하면 뭔가를 배우고 실패를 통해서도 뭔가를 배우니까 이렇게 계속 긍정적으로 여행을 해석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그리고 앞으로는
계속 하고 싶습니다. 이거를 조금 더 편하게 생각하기로 했어요. 여러분들하고 소통하는 것 자체를 제가 준비가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하더라도 진짜 매일매일 녹음한다 이런 마음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김영하의 여행의 이유 그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김영하가 왜 여행을 좋아하는지에 대해서 그 이유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어떤 인간은 스스로에게 고통을 부과한 뒤 그 고통이 자신을 파괴하지 못한다는 것을 확인하고자 한다. 그 안도감이 너무 달콤하기 때문에 내 안의 프로그램은 어서 이 편안한 집을 떠나 그 고생을 다시 겪으라고 부추기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그 어디로든 떠나게 되고 그 여정에서 내가 최초로 맛보게 되는 달콤한 순간은 예약된 호텔의 문에 들어설 때이다. 이렇게 작가는 일부러 자기 자신을 좀 고통으로 몰아넣는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속에서 고생을 해가지고 그 호텔의 문에 딱 들어서는 그 안락한 그 순간에 이거는 그 고통이 자신을 파괴하지 못한다는 그 안도감이 든다고 하는데요. 어쨌든 거기에서 자기가 또 여행의 이유를 찾는다고 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 이거는 좀 자기 스스로 어떤 믿는 뭔가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뭐 신에 대한 믿음인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자기가 어떤 어려움 속에 있더라도 결국에는 마치 호텔 문에 들어섰을 때 그 안락함처럼 자기도 결국에는 다 이겨낼 수 있을 거라는 그런 믿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여행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달아나기 위해서 그 어떤 상처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라고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데이비드 실즈라는 사람이 문학은 어떻게 내 삶을 구했는가 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행의 필요성을 느끼는데 그것은 행복을 찾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들의 슬픔을 몽땅 흡수한 것처럼 보이는 물건들로부터 달아나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적어도 그 순간만큼 자기가 그 슬퍼하고 있는 그 어떤 대상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멀리 떨어지기 위해서 여행을 한다. 뭐 이런 말이겠죠.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의 회피일 수도 있고 또 어쨌든 어떤 도피적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어떤 삶에 있어서 골치 아픈 일들이 있었을 때 그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여행을 한다. 이렇게 인정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저도 그런 경험이 있는 것 같고 그 여행을 하는 사람들이 좀 그런 계기로 많이 여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최근에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삶에 있어서 얼마나 심각한 고통이 있느냐에 따라서 여행하는 코스가 달라진답니다. 자기만의 또 힐링 포인트가 있고 거기를 갔을 때 좀 마음이 많이 편안해지고 다시 리프레시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여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행을 또 자기가 작가니까 그 작가들이 하는 여행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작가들이 좀 여행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작가들은 구상과 집필 능력은 그 무게가 없어서 어디로든지 지고 다닐 수 있기 때문에 전 세계의 작가들이 자신이 태어나고 자란 것을 떠나서 뉴욕, 바르셀로나, 런던, 파리 등을 중심으로 많이 활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작가들은 작업을 할 때 어떤 장소에 얽매이지가 않으니까 그렇게 멋진 장소에서 멋진 여행지에서 글을 쓰는 일이 많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떤 여행 한다는 것 자체가 영감을 주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오히려 자기 어떤 영감을 얻기 위해서는 집에 있을 때 더 많은 영감을 얻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여행에 가서 영감을 얻기 위해서 여행을 간다 이거는 좀 아닌 것 같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사람이 썼던 20권이 넘는 책 중에서 단 2권 정도만 그 모국어의 영토 밖에서 쓰여졌다 이렇게 말을 하고, 나머지는 그냥 다 한국에서 웬만하면 다 글을 쓰고 영감도 한국에서 얻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결국에는 여행에 가서 얻었던 그런 경험들은 그것도 물론 영감이 되기는 하는데 그 순간적으로 영감이 되는 게 아니라 그냥 한국에서, 그러니까 그 경험들은 무의식 속에 쌓여지는 거라고 합니다. 그렇게 쌓여져 있다가 어느 순간 그게 뭐 표출이 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뭐 여행 가서 영감을 얻는다라고는 말을 못하지만 어쨌든 영감을 얻는데 도움이 된다라고는 말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여행은 우리를 이미 지나가 버린 과거와 아직 오지 않는 미래로부터 끌어내 현재로 데려다 놓는다. 뭐 이렇게 하면서 다시 현재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나중에 더 이야기를 할 거고, 그 다음에 또 재밌는 게 있는데, 책에서 가브리엘 마르셀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은 인간을 호모 비아토르, 즉 여행하는 인간이다 라고 정의하기를 했는데, 왜냐하면 인간이 그만큼 원래 많이 걸을 수 있게 진화되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인원들은 하루의 대부분의 시간을 가만히 있어요. 근데 그렇게 가만히 있어도 인간과 같은 뭐 대사증후군이나 심혈관 질환 같은 게 없다라고 합니다. 뭐 고혈압 같은 게. 유인원들은 이제 고릴라, 침팬지나 뭐 그 오랑우탄 같은 그런 애들을 말하는 거죠. 어쨌든 근데 동물하고 우리하고 다른 게 뭐냐면은, 동물들은 그 지구력이 많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들은 계속해서 이렇게 걸어 다닐 수 있고 오래 달리기도 잘하고 계속해서 움직이면서 멀리까지 갈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동물들은 단기적으로는 되게 빠른데 그거를 지속적으로 이렇게 이동할 수 있는 힘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동물들을 잡을 때, 사냥을 할 때 방법이 뭐냐면, 만약에 이게 평지다 이러면은 그냥 걔를 끝까지 잡으러 갑니다. 오래 달리기 식으로 계속해서 지구력을 바탕. 그러면은 그 동물들은 결국에는 잡히게 돼 있다고 합니다. 왜냐면은 인간의 어떤 그런 장기적으로 움직이는 그 지구력을 따라올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잡힌다라고 하는데요. 아무튼 그 인간의 이런 유전자에 새겨진 이게 이동의 본능이라고 하는데, 그 여행은 어디로든지 움직여야 생존을 도모할 수 있었던 그 인류가 현대에 남긴 진화의 흔적이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터넷 시대가 되면은 뭐 우리가 정보를 다 알 수 있으니까 여행의 수요가 더 많이 줄어들 것이라고 했지만, 오히려 반대로 인터넷의 시대가 됐지만 여행이 더 많아지는 그런 걸 발견하고, 결국엔 인간은 이렇게 여행을 하는 존재다 이런 식으로 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알습 신잡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TV 프로그램으로 방송이 됐고 실제로 김영하 작가를 그 방송으로 알게 되신 분들도 많이 계신데요. 이게 이제 그런 알습 신잡의 그 여행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거는 여러 명이서 여행을 가서 각자가 이제 그 여행지를 다 돌아보고 나중에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A, B, C 코스를 가면은 다른 사람은 뭐 D, E, F 코스를 갈 수도 있고 A, C, F 코스를 갈 수도 있고, 각자 서로 가고 싶은 장소로 가서 나중에는 A, B, C, D, E, F, G 이렇게 다 이렇게 합쳐서 이야기를 하는 그런 좀 특이한 여행 프로그램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청자들은 처음부터 끝까지의 과정을 다 볼 수 있지만, 거기 프로그램에 참가한 사람들은 자신이 봤던 그 일부분만을 이야기하고, 거기서는 이제 간접적으로 옆에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걸 들을 수가 있고, 방송 화면으로는 잘 못 보겠죠. 다만 우리는 이제 방송 화면으로 다 볼 수가 있고, 어쨌든 그런 식인데, 이걸 이야기하면서 그 어떤 카프카를 이야기합니다. 카프카는 체코 프라하 사람으로서 유태인이고 작가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성, 변신, 심판 이런 작품들을 썼습니다. 이게 1924년까지 살았던 작가고, 이제 그 카프카 이야기를 하면서 이 사람이 그 일련의 작품들을 통해서 어디로 향해 가는지 알기 어렵다, 이런 말을 해요. 그 카프카의 성이라는 작품에서 보면은 그런 좀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어쨌든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뭐 이런 상황이 마치 알스신잡에 있었던 자기의 상황이랑 너무 비슷해서 그런 이야기를 가지고 오는데, 여기서 하나의 좀 불가지론 같은 게 나옵니다. 결국에는 뭐 이렇게 여행의 어떤 목적지가 존재하기나 하는지조차 모른다, 그래서 일종의 알 수 없다, 뭐 이런 불가지론인데, 이게 그러니까 이런 건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그 프로그램이 어떻게 편집되고 자기가 어떤 방식으로 나올 것인가에 대해서 신경은 쓰고 있지만 결국에는 모른다라는 거고, 그거는 어떤 사람들은 그거를 좀 자기가 좀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뭐 여러 PD나 한테 말해서 나 이번 방송에 좀 잘 나오게 해달라고, 이런 부분은 좀 편집해달라 이렇게 부탁하는 사람도 있고, 또 반면 어떤 사람은 아니다, 그냥 뭐 이거 내가 신경 쓴다고 해서 뭐 잘 되겠나 이렇게 하면서 그냥 아유 그냥 여행이나 제대로 하자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렇게 넘기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하 이 두 가지 태도에 대해서. 그러니까 하나는 그게 르네상스 이후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사람들이 그거는 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좀 통제를 하고 PD한테 좀 잘 보이려고 하고 편집을 좀 부탁하려고 하고 이게 어떻게 나올까 되게 고민하게 되고, 이렇게 생각이 많은 사람들은 르네상스 이전의 어떤 합리성, 과학적 진보를 통해서 세계와 인간을 변화시키고 개선할 수 있다는 그런 믿음, 그게 근대성이라고 하고, 거기에 이제 신뢰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 어떤 무조건적인 믿음에 의지하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그거는 불가지론하고도 좀 연결되는 거고, 내가 모르니까 그냥 PD 네가 알아서 잘 해주겠지, 그냥 어떻게든 잘 되겠지, 이런 마음으로 그냥 방송에 임하는 거, 이런 자세를 이제 근대성으로부터의 탈피, 르네상스 이전의 어떤 인간을 지배하는 태도, 절대적 믿음으로 회귀하는 것, 뭐 이런 식의 어떤 삶의 자세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이제 김영하가 그 두 부류가 있다라고 했었죠. 근데 자기는 이제 처음에는 자기 자신을 좀 지나치게 통제하려고 많이 했었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그냥 아이고 내가 신경 써봐 이게 내 마음대로 어차피 안 되는 거구나를 깨닫고 그냥 순리대로 가야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자기가 나중에는 좀 두 가지 면이 자기가 다 있었지만 나는 이렇게 에피쿠로스나 스토아파에 가까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냥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고 알 수도 없다, 약간 그러니까 르네상스 그 이전의 어떤 그런 마인드로 좀 좁혀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상황이 되면은 그냥 어차피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현재를 즐겨야 되겠다. 현재는 뭐지? 현재는 내가 여행을 하고 있다는 거고, 내가 정말 여행을 좋아하는 이유는 과거에 대한 후회나 미래에 대한 불안 같은 게 없는, 그러니까 현재를 위협하는 이 어두운 두 그림자로부터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더 현재에 집중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결국에는 그 과거와 미래가 우리의 어떤 현재를 위협한다라고 봤고, 그런 걸로 벗어나서 이제 현재에 더 집중하고자 한다는 것인데, 아까 말했던 그 두 가지 중에서 저는 그게 좀 더 가까운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말했던 그 르네상스 이전의 그런 마음이 현재에 집중하기에는 좀 더 올바른 태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저도 예전에 되게 많은 정신적으로 힘들었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걸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저도 뭐 공황장애나 이런 거 있었지만 그게 그 근대성의 그런 마인드 있잖아요. 제가 내 자신을 좀 잘 통제하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살면은 자기 스스로가 더 힘든 것 같아요. 나도
통제 못하고 너도 통제할 수 없고 이런 게 현실인데 어떻게든지 내가 어떻게든지 잘 해보겠다라고 오히려 그런 마음을 내면 더 힘든 것 같고 그냥 순리대로 흘러가는 거 그냥 그런 식으로 살면은 현재에도 더 집중할 수 있고 그리고 정서적으로도 되게 밝아질 수 있고 마음을 좀 내려놓으면서 오히려 더 그게 자연스럽고 더 나중에 미래를 위해서라도 더 잘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런 어떤 결론을 얻은 것 같습니다. 그 대체적으로 김영하도 이렇게 결론을 얻었지만 그 사람들이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아 이게 진리다 할 만한 어떤 것이 있다면은 여행을 통해서가 꼭 아니더라도 이런 식으로 좀 찾아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근대성을 벗어나는 거 그게 앞으로 우리의 어떤 사회가 철학이 가야 되는 그런 방향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오늘은 또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에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